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대략 리뷰하고 있는 소마시네마 막 리뷰입니다. 뭐 일단 저희 채널 지금 리뷰가 한 지금 8일 만에 올라오고 있는데, 연말에는 제가 뭐 이것저것 본업에 바쁜 관계로 조금씩 리뷰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뭔가 딴 거 한 거 하다가 아침에 본 이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됐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셔서 아마 올해 최고의 흥행작 중에 한 편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노량이 남아 있고 뭐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서 또 연말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에 또 몇 가지 좀 문의를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 채널에 지금 영화 리뷰만 쭉 올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블루레이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동안 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을 좀 다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좀 쇼폼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또 시도를 해볼 예정이긴 하니까요. 조금 기대해 주신 분들은 좀 그런 쪽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한국 영화에서 5.18,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광주 항쟁을 다룬 영화나, 그다음에 10월 26일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들, 뭐 그 영화들은 이제 꾸준히 나왔었죠. 남산의 부장들이라든가 뭐 그때 그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 이미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18 광중 항쟁을 다룬 영화들은 뭐 화려한 휴가라든가 뭐 간접적으로 다룬 영화들은 또 더 많이 있으니까요. 영화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제 이 12.12 사태, 전두환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전두환이 노태우 등과 함께 신군부 세력을 구축해서 정권을 찬탈했었던 그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은 이제 본인 그 실제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일단은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역사 속에 그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 그 인물은 이제 전두광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경비사령관, 당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을 모델로 하고 있는 인물로 이제 정우성, 이태신 배우가, 이태신 역할로 정우성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물로 이제 정상호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 제2인자, 하나의 제2인자로서 전두환의 옆에 있었던 노태우, 이 인물을 노태건이라고 해서 박해준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가명은 이제 영화 속의 이름은 노태건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이들과 맞서 싸웠던 헌병감 이 김준엽이라는 이름으로 김성균 배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영화의 가장 주 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군 세력에 되게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일단은 이 세 명의 인물, 헌병감과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수도경비사령관,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당시 12.12 사태 때 이들 반란군의 그래도 맞서 싸웠던 인물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그 외에도 이제 개입되어 있는 일부 군인들이 있습니다만, 자,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영화는 일단 한 2시간 30분 정도라서 사실은 이제 상당히 2시간 21분이군요. 정확하게 2시간 21분 15초 정도의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빠른 편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역사의 순간들을, 이 시간들을 압축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적 박진감이 일단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건에 대한 분노가 당연히 이 영화를 관람하게 되는 주요 모티브가 될 것이고요. 아마 근현대사의 최근에 이제 현대사 중에는 가장 두말할 나위 없는, 논란의 여지 없이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두환 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특히 탁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선과 악의 구도로
영화를 끌고 나가고 있고요. 그런 선명함이 일단 대중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들은 뭐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논란의 이제 균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일부러 제외하고 철저하게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영화의 결말은 다 알 수 있는 실제 역사에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결말의 끝에 벌어지는 비극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는 일종의 범죄 느와르에 가깝게 그려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빛과 그림자를 상당히 촬영을 많이 그 미장센을 구성했다는 측면이 좀 도드라진 측면이 있고요. 이목의 촬영 감독이 촬영을 했는데 역시 이 영화도 역시 볼만한 촬영들이 상당히 많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역시 이 사건이 실제로는 이제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12.6으로 사망을 하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 일단 대단한 몹신으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 장성들이나 군인들이 한 지점으로 다 모여들게 되고 그 모여든 자리에서 최규하 당시 이 최규하라고 그 국무총리이자 이제 그 대통령 대행을 했던 인물이 이제 바로 최규하죠. 이제 뭐 저기 통일주체 국무회의라는 이제 박정희식 선거 기간에서 나중에 대통령으로 또 뽑기 저기 뭐 유고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하면서 대신 임무를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최한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도환 배우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 여기에 이제 수많은 장성들이 모여 있는 상태고 그 자리에 이제 이 당시 그 사건을 일으켰던 김재규 이제 실제 인물 이름이 종종 이제 섞어서 나오게 되는데 김재규와 연관이 있었다고 했다는 이제 그 역할에 지금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성민 배우가 한 캐릭터 이름은 정성호입니다만 실제 역사 속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그 합참의장이 그 정승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이 계엄군 사령관을 맡게 되죠. 계엄이 떨어지게 되면서 계엄은 이제 모르는 분들은 뭐 저희 채널상 한 중년이 더 많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군이 비상 상황에 이제 군권을 발휘하여 이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비상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제 국가 원수가 갑자기 유고하게 되니까 계엄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광이 영화 속에서 이제 황정민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이 등장 장면을 상당히 뜸을 들여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두광이라고 하는 인물, 이 대중이 익숙한 인물이잖아요. 황정민 배우도 스타 배우, 당연히 엄청난 스타 배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분장을 하고 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특히 이제 이 어둠의 인물이라는 것이 이런 지금 예고편에 사용되는 미장센입니다만 이 그늘의 이 전두환이 등장할 때 그늘의 효과들, 조명 효과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인물이 일그러진 인물이고요. 철저하게 진짜 마음껏 악연으로 묘사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물인가 아니면 이제 어둠에 속하는 악인인가라고 하는 묘사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연기 자체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정민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사실 투탑의 두 배우인 이 황정민 배우와 축을 이루고 있는 이태진 장군 역할의 정우성 배우는 전에 없이 또 저격을 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반듯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이제 육군 참모 당시 이제 계엄군 사령관이었던 이 정상호 이성민 배우고요. 옆에 있는 인물이 이제 바로 그 육군 참모 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제2인자 정도의 이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물이 사실은 이제 주요한 인물인데 어떤 면이냐면 이제 나중에 이 12 과정에서 이 그 점령군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휘부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 영화 속에 이제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지금 리뷰의 목표가 어차피 12육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없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뭐 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영화는 이제 좀 영화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일단 아무래도 영화적 각색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자료를 좀 읽어보다 보면 거의 이제 역사적 사실과 되게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더 많아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다. 좀 각색이 많이 된 부분은 이제 이 이태진 장군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제 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뭐 약간의 차이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관객이 이 답답한 상황에 그 관객을 대신해서 뭔가 목소리를 낼 인물로 이태진 장군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는 이 기고만장한 상황에 이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그 당시 내각의 차관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브리핑을 받는 장면들 같이 오만한 역할, 그러니까 실제 실권을 쥐고 있는 전두광이라는 인물의 상황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당시 지휘부에 있는 육군 이 정상호 장군이 역시 또 이 상황을 갖다가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모총장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12.6 사건의 핵심은 역시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 육군 내 사조직인데, 이 사조직과 이제 결탁되어 있는 이제 당시의 국방장관을 이제 김희성 배우가 정말 밉살스럽게 연기를 해냈고요. 실제 사건에서도 이 국방부 장관은 당시 이 인물, 이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실제로 노재현 장관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김희성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실제로 영화 속에 있는 상황처럼 이 전쟁의 전황의 반란의 상황들을 전혀 수습하지 않으려는 결정을 계속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쿠데타를 방임하는 인물로 결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일종의 유대감을 갖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영화에서 참모총장인 정상호 장군이 가서 이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건의를 할 때 돈 받았어요 할 때 이제 아주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좀 구태의연하고 이제 뻔뻔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은 사실은 이제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들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권력의 빈틈이 생기고 나서 이 박정희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사라지고 나서 이들은 그 권력의 빈틈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회라고 하는 육군 조직이 이제 위협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참모총장이 그것을 견제하고 인사조치를 취하기 직전에 그들 스스로가 이 사건을 이제 벌이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예고편에 등장하는 지금 이 전두광이 지금 요 하나의 모임을 사모임을 갖다가 자기 집에서 개최를 하면서 지금 이제 불을 끄는 장면이 지금 2번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말을 대사를 하면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역할을 맡은 인물이죠. 박해준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이제 한 번 더 끄는 장면이 영화에서 영화 시퀀스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불을 끈다는 행위 자체가 이들은 기꺼이 이제 어둠의 세력에 확실하게 섰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영화에서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미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광이 영화 후반부에서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스포일러라고 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영화니까 사실은 이제 그건 영화적 연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두광이 이제 파티 자리에서 크게 기뻐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막 깔깔깔 거리고 그것이 교차 편집되면서 이제 이 실제로 반란군에 저항을 했었던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했었던 저항을 했었던 이 세 이태신 장군을 비롯한 이제 인물들이 고초를 겪는 과정들과 교차 편집을 하면서 그런 고통의 장면과 환희의 장면인데 전두광은 그 화장실에서 이 기뻐하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두광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소변을 보다가 웃는 장면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이 전두광이 그 전 장면의 화장실 장면에서는 자기의 군화를 갖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서 막 수건으로 그 군화를 갖다가 닦고 발을 닦듯이 닦고서 나가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음침하고 지저분한 공간이고 이 세력이라고 하는 들이 진정 공부하는 것은 그런 음침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가장 기뻐하고 있는 이 반란 수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자체가 영화의 일종 영화적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 타란티노식의 과감한 복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화적 복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영화의 하여튼 구성들은 영화의 시간적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앞에서 이제 충분히 동감할 만한 대중 영화로서 동감할 만한 인물을 만들어내냐인데 이태신 장군 역할을 맡은 정우성 배우는 영화에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이태신 장군의 모델이 된 장태환 배우가 그 전에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호탕하거나 일종의 옛날에 이제 그 과거의 남성형이니까요. 이 영화에서도 과거의 남성형이지만 특히 가족 부인과의 장면이 한 두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인물로 등장하고 절대 바깥에서 자기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옛날식의 가부장, 진짜 옛날식의 로맨티스트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이제 그 공직자로서의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은 뚜렷한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자기에게 이제 주어지는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영달 그러니까 수방사는 어차피 이제 당시나 지금이나 육군의 주요 보직으로 이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한 코스 같은 곳이죠. 근데 이 사실 장태환 장군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태신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전쟁 당시에 갑종으로 그러니까 일반 병사 출신으로 이제 군인이 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인물이 사실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에 비해서 그 출세가 늦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수방사 사령관으로서의 기회는 없지만 이제 말하자면 참모총장이 이제 하나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인물로 이제 어, 억지로 천거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공명심 같은 것이 없는 인물이죠. 그냥 충직한 군인으로서의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는 인물로 앞부분에 영화적 설정을 하고 이제 그 이야기 그를 왜 취임시키는가에 대한 이유 수방사로 왜 수방사령관으로 취임하려고 지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들은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임무 이 하나회의 척결을 하나회를 막아내기 위한 하나회의 그 병력들을 갖다가 로부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임무를 맡기 위한 역할로 일종의 들어가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이제 그런 총장이고요. 그 영화는 이제 그런 이들의 관계들을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12, 거의 이제 12의 9시간의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 이제 후반부에 긴급하게 전개되는데 그 앞부분에 이 캐릭터들 간의 관계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데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사건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군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뚜렷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뭐 제5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들, 뭐 코리아이트 이런 걸뭐 정치 드라마를 즐겨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드라마들에 묘사됐던 것들은 이제 그 나름의 또 미화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확실하게 이들을 악인으로 이제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의 조직을 맺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 복도 장면에서 반대에서 걸어오는 정우성 이태진 장군의 경우 혼자 걸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꿀리지 않는 듯한 표정 그리고 이 시선 처리 같은 걸 보면 이 전두광은 아래를 쳐다보면서 이게 제대로 뜨고 쳐다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비루하고 비겁한 인물들이라는 것에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이제 추레하고 비겁한 인물들인가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김성수 감독이 영화적 복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들과 맞서 싸는 일종의 이상적 인물로 이제 이태진 장군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정우성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근데 요 장면들도 보시면 이제 지금 요 그늘들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인물이 어둠의 인물이라는 장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와르톤의 근을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이제 잘 보이고요. 여기 이제 이준혁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일종의 이제 카메오 출연을 하는 캐릭터입니다만 또 나름 의기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해서 이 납치 상황에 이제 그 참모총장이 납치되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2.12 사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핵심은 당시 참모총장이 이제 인사권이라든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계엄군 사령관, 참모총장이 당시 보안군 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장군의 하나회 세력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금되어 버리면서 이제 사건이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시 지금 이제 국가 수반의 유고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이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 상황이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육군의 지휘권 자체도 결국은 이제 이 참모총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휘권의 혼선을 겪게 되고 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병력,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특수한 상황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하나회가 잘하는 짓이 이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조직에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많이 하는 거죠. 군인들로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요 소수의 병력을 제외하면 이 하나의 세력과 맞서 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장면들에서 요 지금 활약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영화는 후반부에 일종의 액션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영화는 이제 정치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이다 보니까 실내 장면이라든가 이 안에 이제 답답한 상황들의 이제 현황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참모총장이 유구하자 이것을 이제 지휘해야 되는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되게 우유부단한 상황들이고 여타의 장군들의 경우에는 이제 불구경하는 꼴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들이죠. 그런 영달을 추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흑막의 배경에 이 실제 인물인 이 당시에 이제 허화평이라고 하는 이 삼허 중에서도 이제 이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가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박훈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물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서 또 임팩트를 주는 인물인데 되게 무표정한 얼굴로 이 전두환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군사의 전화망을 장악한 다음에 이걸로 상황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캐릭터적으로 좀 변화되는 것은 이 순수 악이라고 하는 설정에 전두광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부터 전두광이잖아요. 미친 사람이죠. 이 전두광의 야욕에 끌려오면서 친구로서 그냥 있는 인물로 이제 노태건, 이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노태우 이 사람의 이제 모델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건에는 애초에 욕심도 없고 이 사람은 노태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뭐그 좌천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 상황들을 갖다가 이제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참모총장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조종을 해라고 이제 오히려 전두광한테 얘기하지만 전두광은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12.12 사태를 주도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건이 그 개입할 때는 초기에는 이 전두광을 압박하는 인물이 됩니다만 나중이 되면 이제 이 달리는 열차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사건에 이제 적극적 개입해서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를 서울로 진격시키는 그러니까 전방에 북한군을 방어하는 부대의 지휘관이죠 구사단은 지금 파주 쪽에 있는 부대인데 그쪽에 있는 군대를 갖다가 일로 보내는 역할까지 해서 상당히 이제 이 본론적으로 뛰어드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체포권을 이미 체포를 한 후에 전두광은 이제 하나회 선후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대통령에게 계속 재가를 하고 이 상황을 계속 압박하면서 수차례 찾아가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었을 텐데 당시 이제 무능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영화 속에서는 나름 그 이 의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인을 끝내 하지만
사후허가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분명히 하죠. 우리가 사전에 결정하지 않, 니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데 사인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의 이제 에피소드의 후반부의 강렬함들은 이제 주로 실제로 이제 특수사령관이었던 정병주 장군을 갖다가 이제 이 하극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주축 특수전 사령관들 이 여단장들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이 예하 부대의 사령들이 이제 가서 공격을 하러 가는데 결국 이를 지켜주는 유일한 인물로 이제 지금 정혜인 배우가 카메오로 출연한 고 김호랑 소령의 캐릭터를 연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도 영화 속에 좀 잘 담아내고 있어서 정말 그 거짓말 같은 그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건의 너무나 영화 같은 사건 상황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살한 인물은 또 그의 절친한 선배였다는 것 자체가 또 아이러니죠. 자, 그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잘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후반부는 그 축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태진 장군이 그 불철주야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수습하고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 계속 전화를 걸고 그 안에서 이제 헌병감이라든가 특수전 사령관이 어떻게 맞서 보려고 하지만 무력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고편 속에 있는 이 사진도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이 특수전 사령관의 실제 이 자기들 여단장은 자기들이 정말 아끼는 이 사령관이 아끼는 부하들이었고 그 부하들이 그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부하들이었고 그 부하들이 이제 사령관을 제압해 버리죠. 그런 상황들 자체를 갖다가 좀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일종의 예고편 장면이고 실제 영화 속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령관의 사진에 걸려 있는 건 가족 사진이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사진들인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 실제 모델이 되신 정병주 장군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일단 잡으러 가는 이 의로운 인물로 이태진 장군이 이제 등장을 하고 하지만 이제 이 하극상 역시 하극상과 하나의 조직 운영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더구나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상층지휘부가 전혀 동조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제 혼자서 즉 군인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포즈 쏘는 장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박훈 배우가 연기하는 그 화평이 실제 모델이 되는 인물이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포격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의 경우도 바로 이제 그런 이 실제 사건에서 이 야포단이 역할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반란군을 제압해 버리고 하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일단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에서 이 전두광 역할은 사실 압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순학의 인물, 치졸하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움직이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런 성공을 위해서 뭐 주변의 동료 부하들을 갖다가 이제 갖고 노는 장면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특수전 사령관 이 사건 이 영화의 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게 실제 이미지를 흑백 처리하면서 영화의 엔드 크레디트가 올라가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이 전두광이 그 특수전 사령관을 부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 캐릭터에서 그죠? 그 특수전 사령관 출동하는 주축 인물, 네, 반란 인물로 이제 당시 도이철로 등장하는 이 지금 최백모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총을 갖다가 이제 뽑아가지고 그 맨날 이 호칭을 갖다가 명령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조직이니까 형님 동생이란 말이야. 깡패 조직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조직으로 이제
취급을 하면서 도희철 장군 영화 속에서는 최병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에게 총을 주고 날 쏴고 와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 이 제2 공수특전 여단을 갖다가 이제 출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 공수특전 여단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직접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을 갖다가 쏘면서 날 쓰고 와라라고 얘기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코믹하게 이제 도희철도 이제 자기 부하 대령에게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울고 이 명랑 정의의 명료가 아니라 자신의 형님 그리고 사적 관계들이 공적 관계를 갖다가 지배해 버리는 상황들이 이제 이 하나의 군사 반란인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가 참 탁월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를 탁월하게 묘사하는 장면 자체가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태진 장군이 결국은 이제 좌절하고 그 엄청나게 길게 뻗어놓은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면서 결국 이 전두광에게 해내는 마지막 대사는 뭐 너는 이제 너는 군인으로서도 아니고 인간으로서도 못된 놈이다 이런 식의 일종의 단발마 같은 말인 비명 같은 그런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전두광이 돌아가면서 그 승리를 하고 나서 걸어가는 차 안에서 내려가지고 혼자 걷겠다고 걸어가는 장면 그 다음에 화장실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승리가 그들에게 물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장면으로 영화의 후반부에 이들이 하나회가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정당한 승리일 수 없고 깔끔하고 행복한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노태건이라고 하는 캐릭터 박해준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도 흥미롭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이 노태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약간 입체적으로 좀 다뤄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 근데 그 외의 인물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 한국 영화에서 최근에 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남성 배우들 어차피 군사 영화니까요. 군사 배경의 영화니까 이 남성 배우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배우들이 정말 그 통제가 잘 되어 있는 연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선악의 구도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으로 잘 묘사되고 있어서 영화를 보는 분들이 몰입감을 충분히 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모르더라도 알 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픽 효과 같은 것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면서 당시의 상황들을 갖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관건은 서울에 먼저 누가 진입을 해가지고 이 지휘 계통을 장악하냐의 문제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진압군 자체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이 되죠. 이 정 총장이 부재, 그 다음에 하나의 점조직에 의해서 그 지휘 계통이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되게 무사한 일에 이 지금 요 장면이 이제 대표적인데 헌병감이 이제 그런 무사한 일에 지휘관들의 상황에서 이제 끝까지 저항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좌절하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성균 배우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참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상황들 자체를 굉장히 빠른 스피드한 편집으로 굉장히 대사를 툭툭툭 빼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장면이요. 사실은 김성수 감독의 영화 스타일이 아마 이제 아수라 이후에 상당히 또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전작이 이제 아수라죠. 그 장면에서도 이제 격렬하게 이 인물들이 부딪히는 장면인데 어차피 가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에 비해서 서울의 봄은 전달해야 될 뚜렷한 전개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의 얘기들을 빨리빨리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되게 묵직한 누아르풍의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 서울의 봄에서는 그런 미장센 자체의 스타일보다는 이야기의 스피드도 굉장히 훌륭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몰입하기 되게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김성수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는 아마 비트, 태양은 없다의 이 청춘 영화 연작들일 거예요. 런웨이는 이제 이병헌이 등장했었던 일종의 그 스릴러죠. 도시형 스릴러 영화였고 무사의 경우에 이제 정우성이 타이틀로 나왔던 이쪽 무역 공간에 던져져 있었던 이제 좀 비극적 액션 무술 액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영어 완전 정복과 감기의 경우에는 되게 좀 전형적인 상업적 범위. 그러니까 이 무사가 생각보다 영화가 잘 안 됐어요. 제작비가 상당히 들어간 영화였었는데
잘 안 되면서 이 좀 어떻게 보면 퇴작에 가까운 영화들이 두 편 정도 나온 다음부터는 지금 다시 나이가 이제 예순에 넘어가시면서 오히려 더 훌륭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영화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제일 잘하는 영화는 이제 묵직한 이 남성 중심의 드라마, 액션 스릴러물들인 것 같고요. 그 캐릭터들이 지금 이렇게 다 주요 캐릭터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영화 한 편 한 편의 묘사가 상당히 뛰어난 영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를 마스터피스라고 보기에는 그 영화적 함의가 갖고 있는 이제 공명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건 자체를 파악하는 걸 넘어서는 무언가까지라고 하는 걸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역사를 실제 역사를 다뤘던 영화로서는 훌륭한 영화였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인으로서는 특히 이 최근 들어서 20세기 후반부에 드러났던 가장 못된 독재자의 출발 지점을 달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이제 영화도 스타일리시하게 이 범죄 누아르 같은 영화로서 잘 만들어져서 그 복잡한 전개 과정의 양상에 있어서도 그 잘 구성이 깔끔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해 충돌을 빚는 영화인데 그 과정들을 그래도 깔끔하게 묘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김성수 감독이 아수라에서의 그런 남성 캐릭터들 간의 충돌을 잘 다뤘던 능력을 또 역시 이 영화에서 잘 발휘를 해서 제대로 써먹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봄 뭐 본 영화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